지난 6개월간 식품과 외식 기업들이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2달째 4%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필수 생활 물가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너무 높아서 소비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정 간담회에서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생회복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취약차주의 채무는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직접 타격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은 최후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협력 심화와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타고 지난 반년 동안 식품과 외식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2달째 4%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 물가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너무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구체적인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우리 생활 물가 부담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한국은행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필수 소비재 중심의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이 19.1%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습니다. 식료품과 의류, 주거비는 세계 주요국 평균을 큰 폭으로 웃돌 만큼 비싸고 과일과 채소, 육류 가격도 OECD의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생활물가 부담이 높다 보니까 소비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높은 주거비 부담이 소비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네, 한은은 수도권의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가계부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기대를 처음에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런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한은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분석한 결과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인데요. 이 총재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입률을 어떻게 낮출지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출범 이후 먹거리 물가 잡기를 민생 안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달걀과 닭고기 등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외식 배달비 지원까지 전방위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솟는 식품 물가에 외식은 물론 집에서 해먹는 것도 배달 음식도 모두 부담입니다. 부담돼요. 그래서 그냥 사이드 같은 거 시키긴 하는데 조금 최소 주문 금액이 높은 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용하는 걸 좀 많이 꺼려하고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혜택이 좀 더 많아지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소비 쿠폰 650만 장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2개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다음 주문 때 쓸 수 있는 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한 판에 7천 원을 넘긴 달걀값을 잡기 위한 할당관세 카드도 꺼냈습니다. 달걀이 들어간 가공식품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0,000톤까지 2.5배 늘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줄어든 닭고기는 다음 달 말 태국산 4,000톤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금배추 사태를 빚었던 배추도 농가와 사전 수매 계약을 맺어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추석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좀 단기 효과를 일단 노리고 이제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들은 뭐 중장기 효과로 바라보고.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 차 추경안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당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협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조율을 마쳤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고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당정은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역화폐 예산도 추가 반영됐으며 지방에서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한 뒤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차와 2차 추경을 합친 규모가 35조 원에 근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추경 규모를 감안하면 2차 추경은 약 2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덜 거치는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추경을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획지정부는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서 경기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첫 업무보고는 기재부였군요. 그렇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세수 결손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보고를 받기 전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면서 수요 주도의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울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 업종별로, 지역별로, 그다음에 규모별로 굉장히 많은 격차들이 있습니다. 이 격차들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기재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통해 경기와 민생의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과 세제 지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벤처 투자 활성화 등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중기부 업무 보고에서도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첫 부처 업무 보고에 맞춰 정부 조직 개편 등 주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도 공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는 오는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는 투자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첫 조단위 국내 투자 물꼬를 텄습니다. SK그룹 역시 수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천명한 새 정부가 이 기조에 맞춰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재개 투자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2027년 6월까지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된 OLED 신기술에 1조 2,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리쇼어링입니다. 과거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성기를 열었던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 7천억 원을 투입해 OLED 생산 설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600억 원은 베트남 OLED 모듈 공장에 투입해 공급망 재편에 나섭니다. 특히 기술 인력 유출 우려가 낮은 국내의 생산 기반을 둠으로써 연관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의 OLED 생태계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산업의 변화의 움직임에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걸로 분석이 되고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투자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웹서비스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100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2029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GPU 6만 장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밸류체인과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도 6천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 왕숙에 연면적 9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등 주요 분야에 24조 원대 투자를 예고한 상황. 이번 주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전략을 점검 중인 삼성전자도 어떤 식의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재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재계의 새 정부 코드 맞추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오션은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벌이던 수백억 원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2022년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 벌어졌던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친노동계 성향이 짙은 새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이 3년째 진행해오던 소송을 하나오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지난 2022년 당시 하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이 발단입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함부로 취하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고 버텨왔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소를 취하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란 점을 이사회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소를 취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일 취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022년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청구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손배송 문제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조선업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희철 하나오션 대표에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추진 등 친노동계 행보에 나설 거란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계속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이란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도 최후의 항전을 선포했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긴급하게 워싱턴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를 위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했고 우리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이란의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미군을 동원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등의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란도 결연한 항전 의지를 드러냈죠.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최후의 항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성 발언에 이스라엘 정권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이스라엘 군사행동을 지원할 경우에 대비해 이란도 미군 기지를 타격할 미사일 장비를 마련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란 충돌 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여부가 사태 해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지만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3,000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장중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어제보다 0.74% 오른 2,972.1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지난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전쟁 개입 가능성에 위기감은 커졌지만 외국인이 사흘 만에 2,7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돌아서며 기관과 함께 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은 각각 10%,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0.53% 오른 779선에 마감했습니다. 배당 확대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 공시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코스피 3,000은 충분히 넘을 걸로 전망을 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흔들렸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개장 직후 20원 가까이 올라 1,380원을 터치한 후 1,369원대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가 치솟았던 지난 4월 7일 이후 가장 큰 주간 개장가 상승폭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 속 미국의 군사작전 개입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인 G7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관세 협상 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발됐지만 일본을 포함한 9개 국가의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면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우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한 확대 세션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전도 소개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며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이 대통령은 어제 호주와 남아공에 이어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9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영국과는 FTA 등 양국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Whether that's on trade and the economy, particularly the enhance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우리 FTA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영국과 한국 간의 기존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의장국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는 잠수함을 포함한 방산, 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 간 양자회담은 불발됐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유예 종료 조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새 정부와 미국의 첫 관세 협상은 이르면 다음 주쯤 열릴 전망입니다.
앞서 양국은 다음 달 포괄 합의를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관세 협상은 이르면 다음 주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미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돼 실무진들과의 협의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실무 대표직을 1급으로 격상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3차 기술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관세를 포함해 비관세와 산업 에너지 협력 등을 아우르는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이 완화를 요구해온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재부과 예외 조치를 포함해 추가 관세 면제나 감면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대미 수출에서 우리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자동차잖아요. 추가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율도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부는 이번 3차 기술 협의를 마무리 짓는 대로 다음 달 초쯤 본 협상을 통해 세부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 업계에는 구조조정 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자리를 내준 신한카드도 내일부터 희망퇴직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신한카드가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팀장급을 30% 가까이 줄였습니다. 자리가 사라진 팀장들은 다시 팀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희망퇴직도 재개됩니다. 지난해 12월 약 60명이 회사를 떠난 지 반년 만입니다. 업계 1위를 잃었고 카드론 공급이 늘어나면서 비용 증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삼성카드한테 손익 기준으로 1위 자리를 내줬거든요. 생산성 저하 측면도 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KB국민카드는 약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비슷한 시기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도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대카드는 올 초 39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내걸고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배경은 수익성 악화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손 비용 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작년 말에 추가 인하가 돼서 올해 1분기에 악화된 부분이 클 거고요. 대손 비용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 평가 기준으로 한 2.2%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1분기에 한 2.4% 정도 됐었거든요.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AA 플러스 등급 3년 만기 여전체의 5개사 평균 금리는 연 2.8%대 후반대를 기록하며 2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카드업계 찬바람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퇴직급여는 10명 중 9명이 일시금 형태로 받고 있어서 그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퇴직연금 상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들의 평가 지표를 대대적으로 손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규준 기자, 이 평가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이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새 평가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기존 평가 지표를 통폐합해서 연금 전환 인프라 고도화라는 지표를 새로 만든 게 주된 특징인데요.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가 55세 이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시점의 가입자에게 일시금 대신에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면 좋은 평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퇴직급여 중에서 연금 계좌 숫자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늘었는지 등을 따져봐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계좌수 기준으로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때 상품 종류가 다양한지도 평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연금 전환 인프라 고도화 내에서 전년 대비 연금 수령 실정뿐만 아니라 연금 전환 프로세스 내부 규정, 또 관련 가입자 안내 자료와 상담 서비스, 또 연금 인출할 때 상품 옵션의 다양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 금융사가 얼마나 다양한 연금 상품 옵션을 제공하는지 처음으로 평가하게 되는 건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A금융사의 경우 연금 개시를 했음에도 일부는 다시 운용하는 등의 창의적인 상품들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연금 인출할 때 가입자 선택권을 확 넓히면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말씀드린 퇴직연금 사업자 새 평가 지표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올해 금융권 미스터리 쇼핑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펀드와 변액보험을 포함한 고위험 상품이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세영 기자, 금감원이 어떤 걸 안행평가하는 건가요? 네, 금감원이 다음 달부터 금융권 미스터리 쇼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 상품은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입니다. 이 밖에도 점검이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가 관련 법규를 잘 지켰는지 평가하고 금융거래자 보호와 관련해 쟁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금융사 판매 과정을 들여다보는 점검 방식입니다. 올해도 전국 은행, 증권사, 보험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약 870회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요. 가령 펀드를 파는 금융사 점포나 모집인들과 같은 대면 창구를 비롯해 텔레마케팅 채널과 다이렉트 채널인 비대면 창구까지 모두 점검합니다. 고객인 척 판매사 점포에 내방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 행위를 조사원이 평가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은 매년 이뤄지는데 금융권에서도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방법에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약 1억 원의 사업 예산이 드는데요. 다만 매년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식 점검 방식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교육받고 진행하는 조사원이 티가 날 뿐 아니라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해 조사 표본 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년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권이 이에 적응하고 연습까지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점검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의 불합리한 판매 방식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도 서울이 32도로 오늘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더위는 내일 밤 장마가 시작되면서 주춤하겠는데요. 모레 서울이 한낮 25도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모레 금요일 중부와 전북 서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남부 곳곳은 소나기로 지나다가 토요일엔 남부도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토요일까지 중부에 최대 120mm 이상, 호남과 영남 서부에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내일 청주와 춘천이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33도로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